10주차 수업이고요. 트랜스포트 레이어의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트랜스포트 레이어에 대해서 배웠고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OSI7 레이어의 이론적 측면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인 둘이죠. TCP와 UDP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었는데 오늘은 그와 좀 다른 얘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우리가 인터넷 프로그래밍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TCP, IP 혹은 UDP, IP 위에서 소프트웨어를 짜는 일이었는데 최근에는 트렌드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고자 하는 건 TCP 위, UDP 위에서 짜는 그러한 개발 기법론, 트랜스포트 레이어의 트렌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것이 아닌 사실상 뭐 여러분들이 갔을 때 TCP나 UDP 위에 바로 프로그래밍을 짜는 경우도 늘겠으나 내가 이루고자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 서비스에 최적화된 트랜스포트 레이어는 무엇일까? 그것이 과연 전통적인 TCP와 UDP일까?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새롭게 나온 기술들을 설명을 하겠고요. 통상 우리가 지나오면서 전통적인 OSI7 레이어, 전통적인 인터넷, 그리고 전통적인 TCP/IP 같은 소프트웨어도 있었지만 SDN이나 NFV라든지 그런 것처럼 계층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표준보다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가 설치되고 동작하면서 사실상의 드팩터 스탠다드가 되는 얘기들을 많이 얘기했는데 오늘도 아마 비슷한 맥락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트랜스포트 레이어의 파트 2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TCP나 UDP 위에서 우리가 주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굉장히 전통적 기법, 이것을 우리는 소켓 프로그래밍이라고 얘기를 해요. 지난 시간에 4계층의 TCP, UDP 포트 번호 더하기 IP 어드레스를 소켓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대부분의 어플리케이션을 짜는 사람은 이 소켓을 프로그래밍 안에서 사용한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TCP나 UDP 위에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거의 한 40년에 가까운 프로그래밍 기법, 소켓 프로그래밍을 설명을 하고요. 최근에는 소켓 프로그래밍이 너무 해주는 게 없다 보니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입장에서 이거 너무 빈약한 거 아니야? 라는 트렌드. 그래서 새로운 기술들이 만들어지고 그 새로운 기술들을 사용을 하면 본인이 원하는 엔드 유저 어플리케이션 혹은 서비스가 훨씬 빠르고 쉽고 안정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기술들은 특별히 표준을 만들거나 이론적으로 뭔가를 정리한 후 구현을 하는 게 아니고요. 개발자들이 직접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그들이 개발을 하고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공유하고 그러면서 진화하고 개선이 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메시지 큐라는 방식들이 있고요. 오늘 제로 메시지 큐와 래빗 메시지 큐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통신을 전공한 일은 극소수에 불과하겠지만 통신 어플리케이션은 거의 대부분이 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아마도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후에 필드에 나가서 무언가를 개발을 할 때 가장 유용할 만한, 가장 빈도수가 높을 만한,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해 볼 만한 그런 내용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많이 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와 관련된 책들을 좀 언급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책을 리코멘드한 경우는 많지 않았어요. 이번 챕터에서는 특별히 책을 리코멘드 하는데 본인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부합하는 트랜스포트 레이어의 프로그래밍 기술들을 졸업 전에 한 번쯤 확보해 보는 것. 이 수업이 이론 수업이다 보니 텀 프로젝트를 개발로 주지는 않는데 본인이 졸업하기 전에 어떠한 프로젝트에서 최소한 오늘 설명되고 있는 기술들, 소켓, 제로 메시지 큐, 래빗 메시지 큐나 이와 상응하는 기술들을 한 번쯤 습득한다면 아마 이 필드에 나갔을 때 큰 도움이 되리라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합시다. 네트워크 소켓이라는 걸 우리가 앞에 트랜스포트 레이어의 이론 수업에서 설명을 했어요. 소켓이라는 건
전 세계에서 유니크하게 그 컴퓨터를 식별할 수 있는 IP 어드레스, 거기에 추가적으로 그 컴퓨터 안에서 유일하게 특정 소프트웨어를 지칭할 수 있는 포트 번호,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전 세계에서 유니크한 소프트웨어를 찾아갈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블릿에 있는 것처럼 컴퓨터 네트워크상에서 특정 노드, 그리고 그 특정 노드의 특정 소프트웨어의 엔드포인트가 되는 것이 이제 소켓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소켓은 번호였어요. 그쵸? TCP IP의 각각 IP 어드레스 더하기 포트 번호에 해당하는 번호고요, 사실은. 그 번호를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특정 장치의 특정 프로세서를 찾아갈 수 있는 거였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번호, 결국은 네트워크 소프트웨어에서 각각 프로그램 두 개의 그 엔드포인트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 컴퓨터 안에서는 이 번호니까 어차피 두 번째 블릿에 있는 것처럼 테이블 형태로 관리를 합니다. 어떤 프로토콜, 그 다음에 어떤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대부분 TCP/IP, UDP/IP겠죠. 그리고 소스 포트 번호, 데스티네이션 포트 번호, 그 다음에 소스 어드레스, 데스티네이션 어드레스 이제 집합이 되겠고요. 사용하는 프로토콜에 따라서 가장 부하가 큰 거는 이제 TCP/IP겠죠. 그럼 이제 시스템 리소스라고 얘기한 건 TCP를 돌리기 위한 컴퓨터 메모리 공간, 프로세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만들어져서 이 네트워크 소켓에 연계되어 있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켓, 즉 TCP나 UDP 위에서 포트 번호 더하기 IP 어드레스에 기반한 통신 프로그램을 짜는 것, 이런 거를 이제 소켓 프로그래밍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세하게 알아가 봅시다. 기본적으로 TCP IP, UDP IP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인터넷 프로토콜 TCP, UDP를 트랜스포트로 삼고 IP 레이어를 네트워크 레이어에서 삼는 그러한 기술에서의 통신 프로그램을 주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합니다. 인터넷의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죠. 1970년대부터 있었으니까 근 4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전통적인 프로그래밍 기법들이에요. 그리고 TCP, UDP, IP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TCP, UDP에서 설명을 한 바이디렉셔널한 부분들 당연히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소켓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소켓 프로그래밍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두 개의 프로그램 간에는 TCP, UDP의 동작을 이해하면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바이디렉셔널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샌드하고 리시브하고 샌드하는 게 동시에 지원이 되는 것이 가능하지요. 소켓 프로그래밍은 당연히 TCP, UDP와 IP를 이해하고 있다 그러면 두 개의 컴퓨터 위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네트워크의 규모가 로컬 에리어든 인터넷이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네트워크 레이어인 IP가 알아서 컴퓨터를 찾을 거고 그 안에 프로그램들이 있기만 하면 둘을 연결을 할 거니까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컴퓨터들 간에 로컬 에리어건 인터넷이건 와이드 에리어건 전혀 상관이 없고요. 우리가 그리고 로컬 호스트에 있는 서버에 접속하는 것들을 이제 굉장히 많은 예제들에서 볼 수 있는데 같은 컴퓨터 안에 여기 보게 되면 싱글 컴퓨터 안에 있는 프로그램 간에도 이 소켓 프로그래밍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IP 어드레스는 컴퓨터 본인의 IP 어드레스를 쓰면 돼요. 통상 우리가 로컬 호스트 아니면 0.0.0.0 이런 IP 어드레스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본인의 컴퓨터의 IP 어드레스 혹은 로컬호스트나 0.0.0.0과 같이 본인을 지칭하는 IP 어드레스를 쓰면 그리고 소켓 번호, 그 포트 번호만 다르면 한 대의 컴퓨터 안에서도 두 개의 프로그램이 통신하는 게 가능하고요. 전문용어로 이렇게 같은 컴퓨터 안에 두 개의 프로그램 간 혹은 컴퓨터가 달라도 사실은 두 개의 프로그램 간 통신을 얘기할 때 인터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 IPC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는 그냥 참조적으로 알아두면 되고 이건 나중에 OS 수업이나 이런 거 들으면 좀 더 나옵니다. 자, 그래서 TCP나 UDP의 이론을 이해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거의 연맥선상에서 소켓 프로그래밍을 이해해야 돼요. 바이디렉셔널하고 그리고 지역적인 위치와 상관없이 IP에 의해서 호스트 투 호스트가 되면 그리고 프로세스 투 프로세스의 그 지원을 받으면 랜이건 간에 완이건 간에 상관없이 통신이 가능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을 때 통신 프로그램은 뭐라 그랬어요? 이제 클라이언트 서버 아키텍처가 많아요. 요청을 하는 클라이언트, 서비스를 해주는 서버 아키텍처가 많은데 이런 TCP/IP, UDP/IP들 대부분 뭔가를 요구하면서 시작하는 쪽 이게 주로 클라이언트가 될 때에 소켓을 사용한다. 그럼 이제 소켓 클라이언트 쪽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두 번째로는 소켓을 사용을 해서 통신을 받아주는 경우 이제 소켓 서버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서버들은 우리가 TCP, UDP 설명을 할 때에 누가 먼저 살아나야 된다. 뭐 그다음에 포트 번호도 서버 쪽 포트 번호인 경우에는 미리 정해놓고 알려줘야 된다. 그래야지 클라이언트가 그걸 보고 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이미 우리가 서버에 해당하는 애들 많이 얘기했어요. 웹 서버 있었고 이메일 서버도 될 수가 있겠죠. 결국은 TCP하고 UDP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클라이언트하고 서버가 동작을 할지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소켓 프로그래밍을 지원하는 서버, 웹 서버, 이메일 서버 이런 것들 다 대부분 클라이언트보다 미리 살아나서 리슨하고 있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쪽에서 접속을 해오면 그때 이제 커넥트를 받아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TCP, UDP 때 설명을 했었던 그 클라이언트들에 대해서 소켓 프로그래밍은 그걸 그대로 구현한 거니까 같은 개념이다 라는 거를 이제 짚어봤고요. 소켓 클라이언트인 경우에는 동일한 연맥선상에서 서버에 요청을 하기 위해 접속하는 애들이 되겠죠.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웹 서버에 상응하는 건 웹 브라우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메일 서버에 상응하는 클라이언트는 뭐 여러분들이 무슨 프로그램을 쓰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Gmail, 이메일 클라이언트, 애플의 메일 클라이언트, 아웃룩 클라이언트 이런 애들이 이제 클라이언트가 되겠고요. TCP 대부분 이런 애들이 이제 또 TCP를 쓰죠. TCP 프로토콜과 IP를 사용을 해서 서버에 접속을 하는 이런 기능을 하는 애들이 될 거예요. 뭐 당연히 이제 모바일 게임들도 서버 베이스로 동작을 한다 그러면 TCP나 UDP를 하단에 깔고 이제 연결을 하려고 하겠죠. 단 주의사항이 있어요. 이제 주의사항이 여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TCP, UDP를 사용을 해서 클라이언트하고 서버가 동작을 할 때 1대1에 대한 설명만 했습니다. 뭐예요? 클라이언트 하나와 그 하나에 대한 서버의 기능. TCP 하나와 그 TCP 하나, 클라이언트가 TCP 하나와 클라이언트 TCP로 오는 거를 받아주는 서버의 기능. TCP와 UDP는 철저하게 1대1이에요. 1대1. 따라서 여러분들이 카카오톡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카카오톡 서버가 있고 수많은 클라이언트들이 존재를 하죠. 그리고 그 클라이언트들은 로지컬하게 방을 하나 만듭니다. 전문용어로 우리가 이런 걸 세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채팅방이죠. 채팅방을 하나 만들면 서버에 채팅방에 대한 정보가 있고 채팅방 안에 들어가 있는 조인하고 있는 클라이언트들이 존재할 겁니다. 이때 통신 방식은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TCP나 UDP를 쓴다면 TCP하고 UDP는 1대1로 밖에 못해요. 따라서 채팅에 참여한 클라이언트 1번이 2를 포함해서 서로 다른 n번째 클라이언트한테 보내고 싶은 게 있다면 TCP하고 UDP를 쓰는 경우에는 반드시 이래야 돼요. 뭐 어떻게 한다? 클라이언트 1번이 서버에 내 채팅방 내가 지금 보내는 이 뭐 이미지 글자를 내가 지금 보내는 그 채팅방에 속한 다른 클라이언트에게 보내주세요. 그러면 클라이언트 1과 이 서버는 예를 들어 TCP를 통해서 1대1로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클라이언트들과도 마찬가지로 1대1들로 연결이 된 겁니다. 따라서 서버는 이 채팅방에 몇 명의 유저가 있는지 알아야 되고 그 들어있는 애들만큼 TCP 커넥션을 모두 독립적으로 가져야 되죠. 그러한 상황에서 클라이언트 1번이 서버에게 내 이 채팅방에 이런 글자를 뿌려주세요 하면 1대1 통신으로 클라이언트 1번으로 받은 정보를 서버는 어떻게 한다? 2번에게 보내고 3번에게 보내고 4번에게 보내고 5번에게 보내고 n번까지 보내는 작업을 직접 각각 독립적으로 실행을 해야 됩니다. TCP하고 UDP는 1대1 커뮤니케이션이에요. 1대 N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부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혼동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클라이언트하고 서버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지금 보고 있는 게 소켓 프로그래밍을 사용한 클라이언트하고 서버의 프로그램의 동작이에요. 앞쪽에서 우리가 트랜스포트 레이어 설명하면서 클라이언트하고 서버의 동작을 말로 설명을 했었는데 지금 보고 있는 게 그것을 이제 그림으로 나타낸 겁니다. 내용은 동일해요. 먼저 서버 소프트웨어가 돌아갈 컴퓨터에서 살아난 후 운영체제를 통해서 소켓을 엽니다. 그리고 본인의 프로그램을 그 소켓에 바인드 한다 그랬죠. 소켓을 열고 바인드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서버인 경우에는 대부분 지정되어 있는 포트가 있기 때문에 그 포트 번호를 가지고 다른 애들이 그 포트 번호를 알아야지만 오니까 이미 웰known 포트 번호가 있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소켓을 열고 프로그램을 이 소켓에 연결하는 바인드 작업을 해요. 그리고 서버는 대기하고 있죠. 남들이 연결을 시도해 오기를. 이 상태에서 서버가 대기할 때 클라이언트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TCP인 경우에 이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서 본인도 소켓을 열어요. 소켓을 연다는 행위는 포트 번호를 요청하는 거죠. 포트 번호는 클라이언트인 경우에 대부분 랜덤 넘버로 제너레이션이 된다 그랬으니 랜덤 넘버를 가질 겁니다. 자, 그러면 UDP인 경우에는 연결 설정 및 해제 과정이 없지만 지금 보고 있는 그림인 TCP는 어떻게 한다? 리슨하고 있는 서버에게 연결 요청을 해야 돼요. 프로토콜적으로 따지면 여기서 씬이 날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씬을 보내고 씬 플러스 에코와 다시 에코를 주고받는 과정이 소켓 프로그래밍, 즉 4계층 위의 API 상으로 봤을 땐 커넥트하고 이 커넥트 리퀘스트에 대해 accept 하는 과정에 의해서 연결 설정이 돼요. 그럼 이제 full duplex communication이니까 클라이언트가 write 하면 서버는 read하고 서버가 write 하면 클라이언트가 read하는 작업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겠죠. 그러다 이제 둘 중에 하나가 연결 해제를 해야 되니 대부분의 경우는 아마 클라이언트가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루고자 한 거를 다 마친 클라이언트가 피날레에 해당하는 핀 비트를 세팅해서 보내고 그 다음에 핀 플러스 에크에 에크를 주고받는 과정을 통해 연결을 해제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서버 쪽에서 연결이 해제됐으니까 이 클래스를 위해서 만들어졌었던 TCP 제어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그 메모리 공간들 이런 것들을 전부 이제 청소를 하겠죠? 그리고 나서 서버는 그만큼 줄어든 메모리 그거를 사용을 해서 또 다른 사용자, 또 다른 클라이언트를 받아주기 위해서 대기하는 상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바로 우리가 앞쪽에 트랜스포트 레이어의 티어리에서 설명을 할 때 그 말로 되어 있었던 부분을 다시 한번 그림으로 정리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코드에서는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할지 한번 우리가 보러 가봅시다. 실제로 우리가 한번 TCP IP를 사용을 하는 소켓 프로그래밍의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파이썬입니다. 프로그램 코드 나오니까 당황하지 말고 그렇게 뭐 복잡하지 않아요. C++로 되어 있는 것보다 되게 단순한데 자, 앞쪽에서 우리가 뭘 봤어요? 요 소켓 바인드, 리슨, accept, read, write, close 봤죠? 요 단어들을 기억한다 그러면 거의 같은 단어를 씁니다. 일단 파이썬에는 빌트인으로 소켓 프로그래밍을 위한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소켓 임포트를 했고요. 우리가 상수로 호스트의 IP 어드레스하고 포트 번호를 썼는데 요거는 뒷부분에도 나왔지만 이제 루프백 혹은 로컬 호스트라고 하는데 본인 컴퓨터 그대로 붙겠다는 겁니다. 즉 이 프로그램은 본인 컴퓨터의 IP 어드레스 그냥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IP 어드레스 그냥 쓰겠다는 거고 서버니까 서버 입장에서 IP 어드레스를 쓰면 주로 본인의 IP 어드레스를 세팅하는 건데 127.0.0.1은 루프백이라고도 하고 로컬호스트 본인을 지칭하는 거고요. 그래서 내가 쓰는 IP 어드레스 그대로 쓸게요. 포트 번호는 이게 그냥 내가 만든 임시 프로그램이니까 웰로운이 아닌 그 랜덤 넘버 중에 65,432를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앞쪽에서 뭐 했어요? 소켓을 만들었죠. 소켓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with socket method 옵션은 인터넷이고 스트림 방식으로 주고받는 거야 라고 했고요. 이거의 이름을 S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소켓이 나와요. 소켓이 나오면 뭐 했어요? bind listen 했죠.
바인드 합니다. 현재 이 IP 어드레스와 포트 번호로 이 프로그램을 소켓하고 연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listen 하고 있습니다. listen 하다는 뭐 했어요? 리퀘스트를 받는 accept 구문이 있었어요. 그러면 커넥션을 연결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단계로 갔으니 accept를 기다려요. 그러다가 accept에서 return 구문이 있으면 커넥션 넘버와 어드레스를 받게 되어 있는데 요거에 대한 설명 별로 안 하겠고 accept를 받으면 보는 것과 같이 누가 나에게 접속을 했는지 소스,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출력을 하고 무한너프 돌아가면서 뭐 합니까? 리드 하는 부분이 있고 라이트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얘는 클라이언트가 보낸 거 리드 해요. 그래서 루프백 위로 다시 보내요. 받아서 보내요. 그래서 되게 단순하죠? 그래서 받는 것을 그대로 돌려주는 걸 통신에서 주로 이제 에코라고 얘기를 하는데 클라이언트가 보낸 정보를 다시 돌려주는 에코 서버 프로그램을 파이썬으로 짠 겁니다. 크게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 대비 그렇게 뭐 길거나 복잡하거나 하지 않죠. 클라이언트는 자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소켓, 임포트, IP 어드레스 현재 이 프로그램은 클라이언트 서버 둘 다 이 컴퓨터에서 뜨는 걸로 가정을 해요. 그래서 서버 IP 어드레스를 이제 127.0.0.1 이 컴퓨터로 했고요. 서버의 포트 넘버예요. 65431을 정했습니다. 어떻게? 클라이언트는 소켓 열고 커넥트 가서 통신 상태로 들어가죠? 마찬가지예요. 소켓 열고 잘 열렸으면 안쪽으로 들어갈 테니 서버의 IP 어드레스와 포트 번호로 커넥트 했어요. 연결 설정 잘 될 겁니다. 물론 여기 체크하는 구문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간단히 보여주려고 다 없앴어요. 커넥트를 하고 나면 헬로 월드를 보내요. 헬로 월드를 보내면 어떻게 한다? 받아서 돌려준다. 따라서 다시 돌아올 테니 헬로 월드가 오는 걸 화면에 뿌리면 되는 겁니다. 자, 이 파이썬 프로그램 클라이언트 서버 되게 단순하죠? 여러분의 컴퓨터에서 지금 두 개의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해 보세요. 그러면 끊임없이 헬로 월드를 보내고 이쪽도 헬로 월드 나오고 헬로 월드 하는 것들을 아마 볼 수 있을 겁니다. 프로그래밍을 들었을 테니 다들 이해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제 보여준 거고 만약에 우리가 지금 설명했었던 에코 서버하고 에코 클라이언트를 C 언어를 사용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파이썬을 쓴다는 것이 개발자 입장에선 참 편하구나 라는 거를 느낄 수 있을 텐데 자, 요 링크로 가면 우리가 C로 만든 클라이언트 서버를 볼 수가 있어요. 가기 전에 우리가 파이썬으로 한 거의 동일한 일을 할 때 파이썬의 클라이언트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줄 서버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8줄과 14줄이 클라이언트하고 서버의 라인수였죠. 자, 요 사이트 한번 가봅시다. GitHub에 공개된 건데 동일한 일을 해요. TCP로 에코 클라이언트 서버인데 8줄이었던 클라이언트가 C로 짜면 쭉 해서 64줄 정도가 되네요. 14줄이었던 파이썬의 서버를 C로 짜면 C로 짜면 자 왼쪽으로 가서 쭉 내려가서 라인 수가 91줄 굉장히 길어지죠. 참 파이썬으로 짜는 것이 이래서 쉽다 그러는구나 뭐 이런 걸 하나도 느낄 수 있는 거고 코드를 보면 사실은 익숙한 단어가 많이 등장해요. 일단 서버 TCP 서버를 우리가 C로 짜기 위해서 넣어야 될 헤더나 라이브러리는 훨씬 많아지고요. 메인 함수 안으로 들어가면 포트 번호 저장하는 부분들 뭐 이렇게 등장을 하지요. 그리고 익숙한 단어들을 찾아볼게요. 소켓, 바인드, 리슨, 무한반복문에 의해서 accept, 그리고 receive, send 키워드들은 다 있죠. 다만 그거를 하기 위한 메모리 설정을 하고 필드 값을 채우고 하는 부분들 그
그리고 뭐 맞는지 틀리는지 제대로 동작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부분들, 기타 accept를 해서 연결을 한 다음에 받은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 메모리 제어를 하는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이 세밀하게 더 필요한 게 이제 C 언어의 특징 때문에 그렇고, 클라이언트도 우리가 익숙한 단어들 먼저 찾아볼까요? 자, 소켓, connect, send, receive, close. 키워드는 다 있죠. 프로그램의 흐름은 다르지 않은데 그 뒤에 추가적으로 작업하거나 후행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더 늘어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물론 실행 속도는 그냥 일반화하면 C 언어가 파이썬보다 훨씬 빠르니 성능은 좋아지겠죠. 자, 이렇게 소켓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고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다 소켓 프로그래밍에 대한 것들이 기능이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TCP나 UDP 위에서 직접 1대1 통신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 소켓 프로그래밍 기법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것이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거의 50년 동안 인터넷을 지탱하고 있는 4계층 위에서 프로그래밍을 짜는 기술이고요. 카카오톡에 대한 설명도 했지만 1대1이 아니고 1대_n, 그리고 내가 짜고 싶은 응용 서비스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건데 이거를 내가 정말 이렇게 밑바닥까지 내가 봐가면서 성적을 산출해야 되는 거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럴 수 있죠. 따라서 좀 더 어드밴스드한 트랜스포트 레이어의 프로그래밍 기술들이 새롭게 등장을 하고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뒤에서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TCP와 UDP를 사용했던 프로그램, 소켓 프로그래밍. 뭐든 본인이 하려고 그러면 1대1로 연결을 하는 TCP 줄과 UDP 줄 위에서 직접 모든 걸 다 작성을 해야 돼요. 상당히 해야 될 일이 많은 거죠. 카카오톡 같은 프로그램을 짠다 그래도 너무너무 힘들 거고, 뭐 3명이 통신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든 줄 하나를 여러 개를 거가지고 셋이 통신을 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결국은 이제 통신 기반의 서비스들이 굉장히 왕성해지고 활성화되면서 사람들이 TCP나 UDP 같이 1대1로 너무 이렇게 단편적인 혹은 너무 이렇게 밑바닥스러우면서 추가를 해주는 게 어플리케이션 입장에서 없는, 줄을 연결하는 거 외엔 없는 거야? 끝이야? 이제 좀 불만이 있을 수 있죠. 결국은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 TCP나 UDP 위에서 직접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하는 게 아니고 통신 기능을 조금 더 고도화하는 거예요. 이게 주로 이 트랜스포트에 해당하는 기능들을 조금 더 고도화하는 거죠. 혹은 4계층과 5계층 사이에 더 많은 기능을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어플리케이션을 짜야 되는, 즉 5계층 이상의 어플리케이션을 짜야 되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수월하게, 조금 더 편리하게, 그리고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많은 사람이 쓰는 소프트웨어를 하나를 가지게 되면 이런 욕구가 생기게 됐죠.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한다 그러면 제로 메시지 큐가 이제 첫 번째로 소개할 대상이 됩니다. 보게 되면 제로 메시지 큐는 그 노테이션이 좀 다양해요. 이렇게 제로 MQ가 있고요. 그 다음에 0에 대시를 건 게 제로죠. 제로 MQ, 그냥 0을 그냥 쓰는 0MQ, ZMQ. 그 네 가지로 이제 노테이션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런 거를 통상 메시징 라이브러리라고 얘기를 해요. 프로그램들 간에 메시지를 주고받는 소프트웨어예요, 라이브러리. 표준이 있거나 뭐 OSI 7계층 구조에 이론적으로 설명이 되거나 그럴 때는 애가 아니에요. 그냥 개발자들이 본인들의 서비스를 좀 더 빠르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똘똘한 걸 만들면 좀 더 편리하고 많이 쓰다 보면 안정적인 걸 원했고요. 어싱크로너스 하면서 메시징 라이브러리라는 건 어싱크, 내가 뭔가를 보내고 기다리는 거를 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한다. 이게 싱크가 맞는데, 어싱크는 보낼 거 보내고 나 또 일하다가 답변 오면 그거에 맞춰 일하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풀두플렉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보낸 메시지에 의해 내가 동작하는 게 멈추지 않는 그런 비동기적인 메시지를 주고받는 건데, 보게 되면 Distributed and Concurrent Application, 대규모로 여러 개의 프로그램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동작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로 메시지 큐 뒤에 설명을 할 레빗 메시지 큐 같은 경우에는 서버가 있어요. 그래서 통상 브로커, 데디케이티드 메시지 브로커 혹은 이제 서버가 있어서 메시지를 보내고자 하는 사람이 서버한테 보내면 그 서버가 필요한 애한테 전달하는 식이라 그러면 제로 메시지 큐는 서버가 없어요. 디스트리뷰티드 방식이어가지고 통신에 가담하고 있는 애들끼리 지네들끼리 통신을 하고 별도로 뭐 제로 메시지 큐를 쓴다 그래서 별도 제로 메시지 큐 서버를 설치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TCP UDP의 소켓 프로그래밍은 아니지만 소켓 API 형태 앞쪽에서 소켓 API가 파이썬에 제공되는 거하고 C에서 제공되는 걸 각각 살펴봤는데 기존의 전통적인 소켓 프로그래밍 방식인 TCP와 UDP에서의 그 소켓 API 체계, 함수 체계죠. 함수 체계를 그 상당히 비슷하게 함으로써 소켓 프로그래밍을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크게 뭐 이해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난이도가 너무 높지 않도록 조절을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imetrics라는 회사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최근엔 이제 오픈 소스 형태로 많이 제공이 되면서 그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이게 옛날 홈페이지예요. 옛날 홈페이지를 지금 보여주는 이유가 되게 상징적으로 딱 요 한 페이지입니다. 크게 제로 메시지 큐, 우리는 서버가 필요 없는 디스트리뷰티드 메시징이다 라고 했죠. 그리고 보면 어떻게 있는지 써 있고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어떤 언어든 상관없다. 랭귀지를 굉장히 많이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통적인 TCP 같은 것도 쓸 수 있지만 TCP 외에 컴퓨터 운영체제를 배우면 컴퓨터 메모리를 통해서나 파일을 통해서 프로그램 간의 통신이 가능한 그런 IPC도 지원하고 앞쪽에서는 이론적으로만 존재했지 실전하지 않는다. 어디서 3계층에서 4계층에서 멀티캐스트가 있었어요. 누군가 보내면 들어야 될 놈들만 듣는. 그래서 TCP 외에도 다양한 기술을 사용을 해서 프로그램들이 통신할 수 있게 한다. 프로그램 짤 때 반드시 TCP, UDP만 써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심지어 멀티캐스트가 있다는 거에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이리 보내면 N이 받는 거죠. 그리고 보내면 받는다. 보내면 받는다라는 너무 단순한 거를 뛰어넘어서 이제 뒤쪽에도 설명을 하겠지만 내가 가입을 하면 가입한 애들한테 정보를 제공하거나 내가 기다리고 있으면 기다리는 놈한테 받을 수 있거나 정보를 끌어올 수 있거나 뭐 이런 다양한 형태가 제공이 돼요.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을 뭘 짜고 싶은지 본인이 머릿속에 구상을 하면 그 통신 어플리케이션을 쉽게 짤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 외에 뭐 하이스피드하다, 어싱크하다, 작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굉장히 많은 오픈소스 커뮤니티들이 지원을 한다. 굉장히 많은 언어들에 제공이 되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원하면 돈 받고 좋은 서비스도 할 수 있어.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쉽게 배워서 소프트웨어 다운받고 본인의 문제를 푸는데 커뮤니티는 왕성하며 필요하면 돈 내면 제공받을 수 있고 책들도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었죠. 약간 좀 투박해 보이는데 정말 하고 싶은 얘기만 썼었던 딱 한 페이지짜리 홈페이지였고 현재는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게 현재 홈페이지인데 GitHub 사이트를 통해서 배포하고 그 다음에 SNS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딱 이렇게 두 줄 써놨죠. 제로 메시지는 오픈소스다. 그리고 메시징하는 라이브러리며 유니버설하다. 일반적으로 쓸 수 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방금 봤었던 설명이 요 한 줄에 다시 들어가는 걸로 바뀌었고요. 그 외에 뭐 쭉쭉 써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회사들은 뭐 삼성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스포티파이 다양한 회사들이 있죠. 뭐 관심 있는 사람들 설명 듣는 다음에 본인이 관심 있는 언어로 선택해서 할 수 있는데 뭐 getting started 하면 이렇게 쭉 설명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언어들도 보면 우리 학교에서 가르치는 파이썬,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의 계열 노드.js, 그 다음에 나중에 수업 들으면 이제 C++, 이런 언어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여기 others 뭐 이런 거에서 들어가면 다른 언어들도 많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쭉 앞쪽엔 대표적인 언어였고 굉장히 많은 언어들이 지금 리스트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오른쪽을 보게 되면 대부분 오픈소스로 누군가 컨트리뷰터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내려가면 언어별로 이렇게 라이브러리들이 제공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필요한 라이브러리 여기서 찾아가지고 사용을 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다시 돌아가서 우리 제로 메시지 큐 이렇게 홈페이지가 생겼던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기능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건데요. 일단 프로그래머들이 익숙한 소켓 프로그래밍의 그 소켓 API 방식, 전통적인 뭐 TCP/IP, UDP와 유닉스 계열에서 써왔던 50년 전통의 소켓 프로그래밍 방식을 일단 유지하는데, 재밌는 건 뒷부분에 설명하겠지만 API보다는 기능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있어요. 매니 투 매니가 됩니다. 즉, 3명이서 통신만 하더라도 TCP, UDP 줄 하나를 여러 개 사용을 해가지고 내가 프로그래밍을 하려니 머리가 많이 아픈데, 그런 거를 이미 다 구현을 해서 쌓아놨어요. 즉, 전통적으로 TCP, UDP에서 클라이언트 서버 1대1로 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건데, 최근에는 뭐 여러 명이 함께 통신하는 게 굉장히 다양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니 투 매니를 지원을 합니다. 뒤에도 이거를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매니 투 매니를 지원을 하는데, 다양한 형태의 매니 투 매니가 있을 수 있겠죠. 그거를 일종의 패턴이라고 해가지고 정의를 했어요. 따라서 뒤쪽에 교수님이 설명을 할 제로 메시지 큐에 이런 패턴이 있어요를 한번 눈여겨본 후, 본인이 짜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그 패턴에 맞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패턴에 맞는 기능들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제 바로 뒤에 설명을 하겠지만, 서비스 버스라는 형태로 얘기하는 request reply, 요구하면 응답 주는 거, 데이터 디스트리뷰션 툴이라고 불리우는 publish subscribe, 어딘가에 subscribe 했는데 subscribe에서 정보가 바뀌거나 새로운 정보가 생겼으면 publish 하는 이런 것들, push 풀에 의한 parallelize pipeline, 리퀘스트하고 리스폰스하고 이런 것들 대기하고 있다가 누군가가 결과가 나왔어요. 푸시해요. 쫙 결과를 뿌려줘요. 받아서 하는 거죠. 혹은 누군가에게 주기적으로 정보를 가져와 가지고 동작을 하는 굉장히 좀 다양한 형태들이 제공이 됩니다. 따라서 그냥 1대1로 클라이언트 서버 베이스드로 줄 하나를 연결해 주던 그런 통신 방식을 밑에 깔았겠죠. 당연히 깔죠. 그 위에 조금 더 어플리케이션이 긴요하게 사용할 만한 것들을 미리 다 만들어 놨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앞쪽에서 살펴본 것처럼 첫 번째는 request reply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일단 set of clients가 됩니다. 그리고 set of service가 되죠. 1대1 방식이 아닌 상황에서 여러 개의 통신 소프트웨어들이 서로 리퀘스트를 하고 리스폰스를 받는 거예요. 클라이언트 서버에 1대1로 했던 거를 여러 어플리케이션을 확장한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publish subscribe. 누군가가 정보를 가지고 있고요. 그것이 변경됐을 때에 공지하거나 새로운 정보가 생기면 뿌릴 겁니다. 따라서 가입자들은 이 퍼블리셔에게 일종의 subscribe,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입하신 분이 본인의 정보를 뿌리면 그거를 이제 subscribe 한 사람이 받아서 동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퍼블리셔에 의해 퍼블리시 되면 subscriber가 받아서 처리한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푸시 풀 방식은 파이프라인이라고도 얘기하고 fan in, fan out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여러 정보를 만들어내는 자, 여러 정보를 수집해서 처리하는 자들이 존재했을 때 푸시는 밀어내는 거고 풀은 땡겨오는 거니, 이들 간에 서로 필요할 때의 정보를 가져오고 서로 정보를 밀어냄으로써 파이프라인, 일종의 병렬 처리가 서로 그 인과관계, 앞뒤 관계에 의해서 병렬 처리가 굉장히 큰 규모로 이루어지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익스클루시브는 여기 나온 것처럼 두 개의 소켓이 익스클루시브라는 게 딱 그들만의 형태로 하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냥 1대1에 가깝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그림을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고요. 흥미도가 좀 올라갑니다.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클라이언트 서버라기보다는 워커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워커. 그 다음에 publish subscribe입니다. 15페이지의 클라이언트 워커를 보면 원래 우리 TCP, UDP라 그러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클라이언트 브로커 연결, 클라이언트 브로커 연결, 클라이언트 브로커 연결, 브로커 타이타닉 연결, 브로커 워터 연결, 브로커 티 연결, 브로커 커피 연결. 이네들 간의 관계는 프로그램을 다 짜야 돼요. 스스로. 근데 지금 보여주는 건 뭐냐면 제로 메시지 큐는 이런 경우에 프로그램을
짜기가 굉장히 용이한데 보는 것과 같이 클라이언트들이 있어요. 중간에 있는 브로커한테 요구합니다. 그럼 브로커가 클라이언트가 요구한 거에 맞춰서 어디를 가야 될지를 결정을 한 후 원하는 적합한 곳에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인공지능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세팅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클라이언트 중에 하나가 커피가 마시고 싶어요 라고 브로커 소프트웨어에 보내면 브로커 소프트웨어는 타이타닉 같은 애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라고 볼 수 있죠. 커피를 원하면 누구한테 요청을 해야 되지? 얘네.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요청한 거를 본인이 받아 적합한 애를 찾은 후 커피에게 전달하는 일인데 이 일을 프로그래머가 직접 짜지 않더라도 이렇게 동작할 수 있는 API들을 제공해서 그거에 맞게 세팅만 하면 그 다음에 동작은 알아서 하는 겁니다. 클라이언트가 T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 브로커를 통해서 다시 정보를 가져온 후 TA한테 가서 가니 본인이 원하는 작업을 요청하는 클라이언트는 이게 누구한테 갈지 몰라도 돼요. 그러면 브로커가 적합한 애를 찾아서 결과를 받아서 전달하는 구조고 3대 3호를 하는 것을 브로커가 지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리퀘스트 할 때에 이것을 본인은 누구에게 갈지 모르는 상황에서 던지면 중간에 있는 라우터 서버 프록시 딜러 모드로 동작하는 애가 적합한 애에게 결과를 받아 전달하는 이런 1대 N, M 대 N의 구조가 가능합니다. 코드적으로 이런 게 어떻게 가능할까요는 뒷부분에서 설명을 하겠고 이런 게 패턴이에요. 지금 보고 있는 게 클라이언트 워커 형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은 퍼블리셔 서브스크라이버 모델입니다. 지금 보면 정보를 한 군데에서 퍼블리시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퍼블리시하는 애가 정보를 뿌릴 거고 뭐 새로운 정보가 왔을 때 뿌리거나 기존에 있는 정보가 업데이트가 되거나 뿌리거나 하겠죠. 그렇지 않고 서브스크라이버가 있습니다. 셋이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누구예요? 본인이 퍼블리셔에게 서브스크라이버를 할 거예요. 그러면 퍼블리셔는 본인이 정보가 바뀌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한 방에 얘네들에게 정보를 뿌려버리는 겁니다. 1대 3이죠. 1대 n도 돼요. 따라서 여기 반복문을 사용을 해가지고 막 서브스크라이버가 n개면 n개에 대해서 TCP, UDP 모두 보내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퍼블리셔는 그냥 한 번 샌드하는 거고 혹은 업데이트하는 거고 다른 애들은 그거를 받아서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코드가 작성이 될 수 있습니다. 퍼블리셔가 여러 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3대 3의 모델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퍼블리시하는 모듈과 X subscribe, X publish, 프록시하는 애 모듈, 그 다음에 subscriber 모듈을 사용을 해서 얘네들이 이제 정보를 보내면 관련된 애들이 받을 수 있는 형태로 publish subscriber가 되는 거죠. 이 오타가 있네요. subscriber. 자, 이런 게 코드로 어떻게 가능할까요? 코드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보게 되면 다시 파이썬으로 했어요. 제로 메시지 큐를 파이썬으로 하기 위한 건데 일단 아래쪽을 보면 어디선가 subscribe로부터 메시지를 가져오게 되면 subscriber 메시지를 가져오면 어떻게 해요? 퍼블리셔가 뿌려버리는 거를 볼 수 있죠. subscriber 한 곳으로부터 뭔가를 받는데 받은 게 있으면 그거를 바로 publish 해버려요. 그쵸? 자, 그러면은 subscriber하고 publish가 누군지를 알아보러 가야 되죠. 위에 있어요. subscriber는 커넥트를 한 군데다 하고 두 군데다 하네요. 찾아가면 TCP를 사용을 해서 이 컴퓨터에 이 포트로 연결을 해요. 즉, 이 두 개의 정보로부터 뭔가가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본인은 이것을 퍼블리셔로서 뿌리는데 퍼블리셔 위에 보면은 나스닥의 피드고 IPC는 인터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의 약자로 뭐 어떤 통신 방식을 쓰고 있을 거예요. 따라서 TCP를 사용을 해서 두 개의 서브스크라이브로 한 곳으로부터 새로운 정보가 수신이 되면 IPC 형태로 나스닥 피드라에 붙어있는 모두에게 정보를 뿌려버리는 거니 두 개에서 받아 N개에게 뿌려버리는 모델을 이렇게 짠 거고요. 방금 바로 설명을 했지만 결국은 이렇게 임포트 제로 메시지 큐 타임을 하고 컨텍스트라는 걸 열어요. 그리고 이거에 소켓을 엽니다. 소켓 여는 행위 앞쪽에서 나왔으니 이것만 달라진 거죠. 소켓을 열고 커넥트 옵션 소켓 열고 바인드 끝.
그래서 이름들, 소켓이나 바인드나 이런 단어들, 리시브나 샌드나 요게 결국은 익숙했었던 API를 활용한 거고요. 지금 보고 있는 건 몇 줄 안 되지만 두 곳으로부터 정보를 받아 나한테 가입해 있는 애들에게 정보를 무차별적으로 뿌리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간단하게 짠 겁니다. 그래서 앞쪽하고 연결을 하면 두 개로부터 받아서 나하고 연관되어 있는 애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뿌리는 코드인데 이거를 단지 몇 줄로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방금 얘기한 거를 직접 UDP와 TCP로 짜라. 그럼 이제 한 학기 과제가 되는 건데 이렇게 몇 줄 안 되는 코드로 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간단하게 요거를 응용을 하면 모든 사람이 정보를 만들어서 퍼블리시를 하고 받은 정보가 모든 이에게 배포돼요. 모든 사람 중에 한 명이 또 정보를 업데이트하면 모든 이에게 가면 요게 퍼블리셔들이 틈틈이 유저들이 본인의 정보를 보내고 받는 건 유저 전체. 이게 채팅 프로그램이 되는 거죠. 그쵸? 방 안에 있는 누군가가 퍼블리시하면 모두 받고 방 안에 있는 누군가가 또 퍼블리시하면 모두 받고 이런 형태로 되는 게 또 간단한 채팅 프로그램을 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로 메시지 큐 굉장히 재밌죠. TCP, UDP도 밑에 깔릴 수 있고 IPC도 깔릴 수 있고 본인이 직접 짜가지고 제공하는 멀티캐스트 기능, 퍼블리시, 서브스크라이브 기능도 밑에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보는 것과 같이 이네들이 다 별도의 컴퓨터 위에서 돌아가는 별도의 프로세스라고 볼 수도 있고 따라서 N개, M 대 N개 이런 통신 프로그램을 본인이 짠다 그러면 제로 메시지 큐는 굉장히 학습 난이도가 낮으면서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쓰고 다양한 언어가 제공이 되니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죠. 제로 메시지 큐는 책으로도 많지는 않지만 종종 있어요. 지금 보는 건 이제 오라일리 미디어에서 나온 제로 메시지 큐 책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결국 TCP, UDP를 직접 짜는 것보다 제로 메시지 큐를 짜는 것이 그 N이 3 이상인 소프트웨어를 짤 때에는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으니까 관심 있는 친구들 본인이 제로 메시지 큐를 한번 졸업 전에 좀 써보는 거 권장합니다. 참고로 마이크로소프트의 A죠.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이죠. 이 경우에 나중에 이제 데이터 센터 프로그래밍이나 바로 나올 클라우드 컴퓨팅에 언급하는 이제 도커, 컨테이너 테크놀로지라고 우리가 불러요. 이런 것들도 최근 들어서는 이렇게 자체적인 혹은 프로그램마다 다른 그 통신 기법들을 썼는데 최근에는 이 제로 메시지 큐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 위에서 이후 클라우드 컴퓨팅에 설명이 될 도커 이런 컨테이너 기술들을 쓰일 때 서로 다른 프로그램 간, 서로 다른 컨테이너 간, 서로 다른 컴퓨터 간에 요 제로 메시지 큐를 활용하는 기법들을 많이 쓰고 있으니까 나중에 데이터 센터, 데이터 사이언스, 클라우드 컴퓨팅, 컨테이너 프로그래밍, 네이버, 구글, 다음 이런 회사의 프로그래밍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싶은 친구들은 요 제로 메시지 큐에 관심을 기울이고 꼭 한 번씩 해보기를 다시 한번 권장합니다. 메시지 큐입니다. 레빗, 토끼, 메시지 큐. 앞쪽에서 얘기했던 것과 같이 메시지를 주고받는 그런 일종의 라이브러리라고 보면 돼요. 토끼죠, 진짜. 귀여운 토끼. 그리고 얘는 중앙 집중형 방식이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홈페이지 rabbitmq.com 여기 한번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토끼 어린이가 열심히 이게 뭔가요? 이거를 들고 열심히 공장 일을 하고 있는데 뒤에도 설명을 하겠지만 오픈소스는 맞고요. 가장 중요한 건 얘는 센트럴라이즈드 방식, 중앙 집중형이에요. 그래서 일종의 브로커라고도 부르고 서버가 있는 형태에서 주로 이제 동작을 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업데이트는 꾸준해요. 2020년 5월, 4월, 3월 한 달에 한 번씩 찍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기타 등등의 정보들이 여럿 있고 뭐 굳이 그렇다고 토끼 그림까지야. 시ን크로너스하다라는 거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응답이 오기 전에도 본인이 열심히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보게 되면은 굉장히 다양한 뭐 쉐프라든지 도커라든지 이런 툴들하고도 많이 연결이 되니 나름 많이 써요. 그리고 보면 자바스크립트, 고나, 기타 다른 언어들
많이 제공이 됩니다. 자바, 스프링 프레임워크, .NET, 루비, 파이썬, PHP, 노드, 오브젝티브 C, 스위프트, 러스트 이런 언어들이 제공을 해요. 그리고 쭉 내려가면 스칼라, 그 다음에 클로저, JRuby, CC++, Go, iOS, 안드로이드, 유니티, 얼랑, 헉셀, 오감 쭉 내려가면 뭐 기타 도구들 굉장히 많이 제공이 되죠. 펄, 리스프, 코볼, 오 고려시대 언어인데. 자, 그래서 얘도 굉장히 다양한 언어들에 의해서 제공이 됩니다. 분산 디스플레이라고 얘기하는데, 하지만 얘는 브로커라는 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센트럴라이즈드라고 보는 게 좀 맞아요. 뭐 기타 클라우드 플랫폼 위에서 돌아가고 툴도 있고 뭐 성능 측정을 할 수도 있고 설치 가능해요. 클라이언트 서버가 딱 나왔죠. 클라이언트 서버 튜토리얼도 있고 커머셜 서비스, 이게 오픈소스들을 만든 회사들이 대부분 이 오픈소스를 많이 쓰면 기술 지원을 하면서 본인의 레베뉴를 창출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뭐 기타 등등 정보가 있죠. 레빈 메시지 큐, 토끼. 우리 토끼 뭐 하는 애인지 봅시다. 센트럴라이즈드 메시지 큐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픈소스고요. 여기 보면 이제 브로커가 들어가요. 이제 앞쪽에서 브로커라고 등장한 애들이 요런데 이제 들어가는 애들, 요런 애들을 이제 우리가 브로커라고 했는데, 제로 메시지 큐는 얘네들이나 다 대등 관계예요. 얘 굳이 서버라고 부르기는 민망하고,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요? 민난은 아니지. 농민혁명, 민중, 되게 어렵다.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열심히 농사 짓고 공장에 계신 분들 중에 뭐 전쟁에 특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장군을 했다가 전쟁 끝나면 다시 원래 그 농민으로 돌아가시는 것처럼 제로 메시지 큐는 다 독립적인 대등관계라면 레빗은 좀 달라요. 이제 중앙 집중으로 뭔가 하는 애가 있어야 돼요. 이런 류의 소프트웨어가 여럿 있었는데 AMQP, 그 다음에 STOMPP, 그 다음에 얘가 제일 유명하죠. MQTT. 그러니까 메시지를 보내는데 대부분 하나가 보내고 그거를 받는 애들이 대다수이며 이때 하나가 보낸 거를 받아서 순차적으로 잘 보내는 서버가 필요했죠. 그래서 잠시 후에 우리가 서버를 보러 갈 텐데 그 서버가 이제 얼랑이라는 언어로 만들어졌고 최근에는 뭐 여러 언어로 이식들이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건 어차피 클라이언트니까 앞쪽에서 다양한 언어들은 대부분 클라이언트를 제공한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얘가 제로온 메시지 큐의 아키텍처예요. 중앙에 있는 애가 보내요. 그래서 누군가가 뭐 이 그림상으로는 PDF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보내주세요 라고 퍼블리시를 하면 얘가 이거를 들어야 되는 애들에게 열심히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통신 회사들에서 1대 N으로 뭔가 보내는 그런 소프트웨어로 이런 방식을 많이 썼어요. 기업이라 그러면 대부분 보내는 건 기업 본인 하나죠. 받아야 될 것들은 엄청나게 많은 우리의 그 고객님과 혹은 우리의 근로자분들이잖아요. 이렇게 1대 N으로 주로 많이 보냅니다. 그래서 저 가운데 있는 애가 우리가 이제 서버라고도 부르고 이제 브로커라도 부르는 애고 얘가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위에서 동작을 하면 누군가가 얘한테 보내고 무차별적으로 살포받는 이런 것들이 되겠죠. 자, 그래서 레빗 메시지 큐는 뭐 특별히 더 코드를 보거나 하지는 않을 건데 제로 메시지 큐가 주로 N 대 M에 이런 그 분산 환경에서 굉장히 많은 다수가 통신을 하는 거라 그러면 레빗 메시지 큐는 주로 1대 N으로 N이 굉장히 커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이럴 때 이제 센트럴라이즈 방식으로 보내는 거다라는 거니 잘 알아두고 본인이 작성하는 프로그램이 이런 방식에 맞으면 제로 메시지 큐를 뭐 사용하지 않고 레빗을 사용해 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겁니다.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리고 저것은 굉장히 전통적이고 오래된 1대1의 커뮤니케이션이었고 그 이후에 사실은 최근에 만들어진 그 M 대 N 혹은 1대 M 분산화될 수도 있고 센트럴라이즈도 될 수 있으며 일종의 어플리케이션이 뭘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것들을 기능을 제공을 하는 제로 메시지 큐하고 레빗 메시지 큐를 배웠습니다.
시작을 할 때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들이 뭐 3, 4계층 및 그 하단을 들어가진 않겠지만 통신에 관여된 어플리케이션을 짠다 그러면 아마도 제일 많이 들락날락 거릴 부분이 소켓 프로그래밍과 이 메시지 큐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랬고요. 따라서 꼭 한번 졸업하기 전에 본인이 선호하는 언어에 맞춰서 이 소켓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가능하다면 제로 메시지 큐와 래빗 메시지 큐를 한번 경험해 보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챕터하고 달리 오늘은 간단하게 책을 몇 권 좀 더 권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전통적인 TCP, UDP, IP에 대해서 좀 더 개발자적인 입장에서 그 안을 들어가 보고 싶다. 그러면 교과서적인 책이 딱 두 권이에요. 이게 한 권, 하나의 시리즈죠. 한 권인데, 요 빨간 악마애가 이 버클리 소프트웨어를 얘기하는 버클리 유닉스 소프트웨어의 굉장히 유명한 소프트웨어의 로고였어요. 뭐 별짓을 다 하고 있네요. 서핑도 하고 있고. 이 책은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책입니다. 교수님이 90학번인데 1990년대 초중반에 대학원에 있을 때도 봤었던 책이에요. 시리즈가 3개고요. 하드카피 버전이 있어요. 껍데기가 하드로 되어 있는 거 있는데 3개를 한꺼번에 들고 다니면 너무 힘들어요. 거의 들고 다니는 게 불가능하죠. 이 전통적인 책이 도서관에 있어요. 일러스트레이티드 볼륨 2, 볼륨 3가 있습니다. 출판년도 보면 진짜 94년, 95년, 96년으로 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죠. 주로 앞쪽에 있는 것이 TCP/IP에 대한 설명이고 뒤쪽에 있는 것은 부가적인 애들입니다. 그래서 얘는 유닉스 운영 체제에서 TCP, UDP, IP가 물론 뭐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있지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해요. 그래서 1990년대 중반에 나왔던 유닉스의 TCP와 IP 안을 설명한 굉장히 독보적인 책이고요. 너무 오래돼서 서울 캠퍼스는 보존 서고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하지만 이 책 그대로 사실 1970년대에 TCP/IP가 만들어질 때 이게 바이블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리처드 스티븐슨의 TCP/IP 일러스트레이티드 1, 2, 3를 한번 도서관에서 빌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한글판도 아래쪽에 보니까 있어요. 하지만 영어를 좀 권장합니다. 뭐 본인 취향에 따라. 현재 우리는 유닉스를 보고 있지는 않죠. 맥OS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 책이 딱 맞는 책이에요. 맥OS는 유닉스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제 회사에 주로 가거나 아니면 실제로 필드에서는 리눅스를 많이 하니까 그 리눅스 운영 체제에서 TCP/IP 안으로 들어가 있는 책 없을 것 같죠? 놀랍게도 있습니다. 26쪽에 있는 이 책 TCP/IP Architecture, Design and Implementation in Linux예요. 인도 엔지니어가 쓴 책이고요. 수업 시간에 많이 등장을 하는 IEEE 하고 와일리가 같이 찍었던 책입니다. 앞쪽에 있는 TCP/IP 일러스트레이트가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10년을 상주했다 그러면 이 책이 그 이후에 리눅스가 일반화되면서 이 책이 또 인기를 끌었어요. 책 표지 제목을 자세히 쳐다보면 여기 메시지 큐 진짜 메모리 안에 있는 아키텍처, 유한 버퍼, 그 다음에 얘네들이 어떻게 파이프라인으로 전달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그림이 또 위에서 아래로 되어 있다는 건 절차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API 이름들이에요. 아주 이름이 징글징글하죠. 얘도 도서관에 있어요. 그래서 리눅스 안에서 어떻게 TCP, UDP, IP가 만들어졌는지 소스 코드에 대한 설명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이 책이 정말 제대로 된 책입니다. 중앙도서관에 있어요, 책이. 서울 캠퍼스에선 요청이 없었던 것 같고 대출 허용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 책이 2008년도에 나왔고요. 아직까지도 이 책을 읽는 책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유닉스의 TCP/IP 일러스트레이티드가 유명하듯이 리눅스는 이 책이 굉장히 유명해요. 빌릴 엄두가 안 나더라도 가서 한번 네트워킹에 재미가 생긴 사람들은 거들떠 볼만합니다. 이 두 권이 TCP/IP의 안으로 들어간 유닉스하고 리눅스에 있는 TCP/IP 소스 코드를 설명한 책이라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 위에서 사실 어플리케이션을 짜겠죠. 그래서 제로 메시지 큐도 있고 뭐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C++에서는 그래요. 소켓 프로그래밍이 가장 확실히 많이 쓰이죠.
C++는 소켓 프로그래밍을 많이 해야 되고 이렇게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왼쪽은 전통적인 소켓 프로그래밍 얘기 많이 할 건데 여기 보면 반얀 스트라처 C++ 메이커님께서 어서님께서 또 참여하신 책이잖아요. 오른쪽을 보면 부스트 ICO라는 게 나옵니다. C++은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새로운 기술들이 프로그래밍 언어 안에는 많이 못 들어갔어요. 언어가 만들어지는 시점에 일반화된 기술들을 언어 안에 다 때려박는 것이 일반적인데 워낙 오래된 언어다 보니까 그 안에 새로운 피처들이 있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후에 서드파티 라이브러리, 오픈소스들이 이런 걸 단점을 커버하기 위해서 만드는데 이 boost.ico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이게 boost.io인데 boost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이게 C++가 워낙 오래돼서 언어 자체에 풍부한 기능이 없다 보니 사람들이 새로운 걸 많이 만들었는데 이 경우에 이 boost.ico가 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네트워크, 그 다음에 로우 레벨 IO는 네트워크라고 얘기하기 민망하지만 컴퓨터의 정보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들. 그래서 통신과 관련된 라이브러리들을 사람들이 만들었고 그중에 굉장히 유명한 게 이 boost.ico입니다. 그래서 혹시 C++를 사용을 해서 우리가 3, 4계층 위에서 프로그래밍을 하는 학생이 있다 그러면 요 책, boost.ico 혹은 C++ 네트워킹이 있으니까 관심을 기울이고요. 그 외에는 앞쪽에서 우리 파이썬을 이용한 소켓 프로그래밍 예제도 보여주고 했던 것처럼 언어별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이라는 이름에 붙는 책이 많아요. 자바 네트워크, 자바스크립트 네트워크, 고 네트워킹. 그래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니까 관심 있는 학생들은 너무 인터넷에서 헤매지 말고 전통적인 기법들은 책에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었던 이 소켓 프로그래밍, 메시지 큐 이런 거는 책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읽고 경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좀 이론 수업이 좀 짧아요. 그래서 시간이 이 책들도 권했으니까 한번 거들떠 보라는 의미로 조금 더 일찍 끝내려고 하고 있고 한 가지 더 얘기하면 C++ 얘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해요. 징글징글해 라고 얘기하지 말고 우리가 일단 속도를 생각하거나 효율을 생각하거나 특히 서버를 하거나 너무 작은 인베디드를 했을 때 우리는 C++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TCP/IP 위에서 프로그램을 짜는 거는 굉장히 다양한 언어로 짜지만 TCP/IP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 굉장히 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C 아니면 C++이에요. 심지어 그 4계층 위에서 소켓 프로그래밍 얘기하는 거 많이 얘기했지만 3계층 위에서 IP 위에서 짜는 경우도 있어요. IP 위에서 혹은 레이어 2 이더넷 위에서 우리가 혹은 와이파이나 이더넷 블루투스 위에서 직접 짜기도 합니다. 이때는 유일한 도구가 사실 C++밖에 없어요. C++. 자, 그래서 통신 소프트웨어를 좀 많이 짜야 되는 친구들이라면 관심 있게 봐주십사 하는 게 아까 부스트 이슈도 얘기했지만 C++의 변천사예요. 여러분들이 C++를 2017년 이후에 배웠다면 교수님이 개정한 C++ 자료로 배웠을 거고 그게 모던 C++이라고 이름이 붙기 시작한 2014 버전. 그래서 2014년 버전의 C++, C++ 14인데 C++ 17부터는 네트워크 기능이 나름 많이 강화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 c++.github.io C++도 오픈소스로 개발해요, 요즘. 여기 가면 네트워킹에 대한 발전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요. 2017년도 버전의 C++에 이런 네트워킹 기능들이 논의가 됐고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C++는 2020까지 나오고 있고요. 19까지 나왔네요. 자, 그래서 그 C++가 처음 나왔을 때는 정말 컴퓨터 위에 운영체제만 달랑 있으니까 특별히 언어 자체에 늘만한 풍성한 기능이 없었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잖아요. 따라서 C++에도 이런 리치풀하다라는 단어를 주로 많이 쓰는데 굉장히 좋은 네트워크 기능과 관련된 기능들이 들어가고 있어요. 사실 파이썬이라든지 자바스크립트, 고, 다트 언어를 쓰면 import http 하고 http 서버 띄워줘. 그러면 10줄이면 뜨죠. C++는 http 서버를 띄우는 게 정말 힘들어요.
하지만 페이스북의 경험에 의하면 C++로 만든 HTTP 서버는 파이썬이나 아파치 뭐 이런 조금 쉽게 설치해서 쓰는 애들 대비 10배 이상 성능이 나온답니다. 뭔 얘기냐? 아파치 서버 10대로 할 수 있는 성능을 C++로 만들면 한 대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C++은 네트워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애증의 언어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4계층 밑으로 프로그래밍을 할 때에는 거의 유일한 방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본인의 학과 소속에 의해서도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C++로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경우도 최근에는 많이 언어 자체가 네트워크 관련된 IO 관련된 기능이 향상이 되고 있으니까 본인이 대학 때 배웠었던 고리타분한 C++이 아닌 최근에 만들어진 C++를 사용을 해서 조금 더 이런 걸 쉽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조금 그래도 멋진 프로그래머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렉처 9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